아, 예. 자, 기출문제 풀이 제 56회 이론 시험부터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전산세무 이제 부가세 신고서하고 그다음에 소득세에서 연말정산 부분만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 이론 쪽에서 설명할 때 기출문제는 많이 다루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회원분들이 전산세무 이거 공부하는데 기출문제 풀이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자, 오늘부터 해서 한 10회분 정도 요거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론 시험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 개발비,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수수익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좀 공부하신 분들은 딱 보면 금방 눈에 띌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만 가면 가슴 떨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딱 그냥 안 보고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혹시나 긴장해서 갑자기 막 헷갈릴 경우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가지고 거기서 요 항목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음 급한데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컨트롤 F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F. 그러면 여기 보여요? 찾기에서 보입니다. 이 많은 계정 과목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찾을 때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찾기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박스가. 요 박스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선수수익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선수수익에 지가 찾아서 홍글에서 여러분 찾기 기능 해봤죠?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게 어느 자산에 해당하나? 어느 항목? 자, 유동부채에 해당된다는 게 딱 뜹니다.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선수수익 정답이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개발비 치면 무형자산 딱 나오겠죠. 무형자산에 딱 속해 있으니까. 선급비용 미수수익은 치면 유동자산에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에 비슷한 게 한번 두 개가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쳐가지고 다음 찾기 누르면 그 다음 정확한 단어. 이 계정 과목은 글자 하나도 토시 안 틀리게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찾기 어떤 거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다음 찾기 한 2번 정도 해 나타나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글자가 똑같은 거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시험 볼 때 일단 시작하면요. 감독관 확인 번호 주어지고 시작하면 컨트롤 F 눌러서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 가서 컨트롤 F 눌러서 딱 켜놓으십시오. 그러다가 검색하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자,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요. 다음 중 현행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 자,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다음 뭐 손익계산서, 주석 들어가죠.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아닙니다. 자, 만약에 국제회계기준 가면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참고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구성 거기다가 주석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어느 거예요? 예, 제조원가 명세서가 재무제표가 아닌 것 3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1, 2번이 조금 쉽다 싶으니까 3번은 조금 비비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 56회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요거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나온 15번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도록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 번씩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3년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구하시오. 우선 첫 번째 함정이 뭐냐니까요. 요 2012년 요 두 개를 보십시오. 둘 다 기말이에요. 12월 31일 날. 매도 가능 증권 1000주, 주당 공정가치 7,000원. 그럼 현재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들이 아까 컨트롤 F 눌러서 가서 보면 투자자산입니다. 그래서 1000주 곱하기 7,000원 하면 현재 장부에는 70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투자 자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검색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매매 유동 자산에도 있고 그 밑에 투자 자산에.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자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날짜에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0만 원 있어요. 자, 요거 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12월 31일 날 평가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0만 원.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본 항목으로 본다 이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익하면 뭐 영업의 수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자본 항목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13년 7월 1일 50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처음에 요거는 700만 원 일단 장부에 적혀 있고요. 요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하면서 2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그럼 적혀 있는 건 900만 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중 500주를 처분했어요. 얼마에? 6,000원에. 그러면 이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할 거냐 아니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900만 원을 기준으로 봐야 될 거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는 연관성이 없느냐 요거를 다 고민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그랬죠. 자본 항목이라고 그랬죠. 요거의 역할은요. 이익 봤을 때 적었다가 이러다가 또 매도 가능 증권이 손실 볼 수도 있을 때 그때는 이익에서 뺍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을 해서 그때마다 수익과 비용,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해에 그냥 종결된 겁니다. 근데 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다음에도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익이 더 생기면 더 더해주고요. 손실이 생기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적는 게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적립해 놓은 거를 야금야금 까먹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6,000원과 비교할 거는 어느 걸 비교하는지 요 7,000원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500주를 팔았어요. 증권. 그래서 7,000원짜리를 6,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곱하기 1,000원씩 마이너스 1,000원이 되는 거죠. 1,000원씩 손해보고 판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분 손실 50만 원이 일단 현재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변수가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200만 원에 해당되는 것 중에 지금 이게 원래 1,000주였죠. 근데 500주 팔았죠. 그러면 이번에 처분하는 이 500주에 해당되는 게 이 안에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렇죠. 절반이니까 100만 원. 그러면 얘를 처분했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도 같이 상쇄돼서 없애줘야 됩니다. 이게 없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따른 이익도 당연히 없어져야죠. 그러면 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 손해 보고 처분 손실이 생겼는데 요거하고 맞물린다. 그럼 이 중에 100만 원을 여기다가 더해요. 이미 정립해 놓은 거. 그럼 치고 받고 하면 100만에서 50만 원 빼면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50만 원이 장부상의 처분 이익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50만 원은 이제 장부에 결과론적으로 여기 처분 이익 5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하고 달라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자본 항목에 남아서 이게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12년도, 13년도로 넘어가면서 얘는 계속 아직 영향력이 남아있고 얘가 처분했다 하면 요것까지 같이 상쇄해 주는데 단순하게 봤을 때는 50만 원 손해보고 판 것 같은데 요것까지 감안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처음 사가지고 2010 뭐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사가지고 처분할 때까지 전체적인 이익, 손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50만 원 이익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비고 하는 문제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본에 적립해 놓은 것까지 같이 퉁쳐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 단기 매매 증권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현재 시세에다가 팔고 처분 이익이냐 손실이냐 따져버리면 아주 단순하게 되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재고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자, 올바른 것 찾을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참고 요 주석을 하나 좀 보세요. 저 주기, 이 설명 제가 참고로 실어놨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재고 자산이 시가가 장부 금액 이하로 떨어졌다, 하락했다. 그럼 평가 손실. 반대로 시가보다도, 자, 시가가 장부 금액 이하로 떨어져. 우리가 사들인 금액이죠, 이게. 근데 요즘 시세가 떨어졌다. 그럼 평가 손실. 반대로 우리가 산 금액보다 시가가 올랐다.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재고 자산이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더한다. 정상적인 비용으로 봅니다. 단 요것도 평가 손실도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 재고 자산을 사들인 금액보다도 시세가 하락하면 생기는 게 대부분인데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평가 손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창고 관리하는 사람이 실수로 뭐 파손이 나서 가치가 떨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비정상적인 평가 손실로 봐서 그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재고 자산이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 이건 아예 수량 자체가 틀린 거예요. 도난했든가 아니면 액체 같으면 증발했든가. 자, 감모 손실인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의 비용으로 정상적인 비용으로 더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요 밑에 올바른 것,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더한다.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거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뭐예요? 평가 손실. 평가 손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2번, 3번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전액 제조 원가? 제조 원가에 왜 반영해요? 제품 제조하고 상관도 없는 건데. 자, 요거는 틀렸습니다. 물론 공장의 재료다. 원재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거는 물론 제조원가에 갈 수 있는데 비정상적인 건 어떻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제조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거는 제조원가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해서 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이 취득원가 구성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유형자산을 토지, 건물, 비품 이런 거를 취득할 때 원가의 구성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 매입가액. 자,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공채를 샀어요. 우리 자동차 차량 운반구를 구입할 때 여러분들 차를 사보면 아시죠? 공채 매입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할인해서 팔아버리지만, 자, 회사에서는 그걸 안 팔고 그냥 장부에다 적어 놓는데 그럼 유형자산에 더한다? 아닙니다. 요거는 매도가능 증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만기보유증권, 공채인 경우에 만기보유증권들이 많겠네요. 자, 만기보유증권으로 해서 요게 기간이 짧으면 단기매매증권으로 갈 수 있지만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1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일단 놔둬야 되고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국공채가 100원짜리인데 우리가 요즘 국공채 시세가 뭐해서 110원에 샀어요. 추가 비용을, 장부가액, 액면가액은 100원인데 우리가 사들인 금액에 110원을 줬어요. 그럼 요 10원 있죠, 요 10원. 10원만 요런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죠, 1급에서. 요런 경우에는 유형자산에 더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가 차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 이건 설명이 있네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아까 국공채 매입가액은 안 한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여러분들 그 풀이에 보면 그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그러니까 시가죠. 차액은 취득원가에 유형자산에 더해야 한다. 그 예외 조항은 있고 지금은 틀린 거고요.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건 당연히 유형자산에 재비용 포함시켜야죠.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세금이나 공과금은 더해야 되고요. 취득 시 소요되는 운반비 당연히 재비용으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맞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요. 이거 제가 추가로 설명. 불가피하게 취득한 국공채의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 등으로 기록하고 매입가액과 공정가의 차액은 취득원가에 가산된다. 자, 이런 경우는 하고요. 6번 문제. 다음 중 원가, 자, 이제 원가 얘기입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로 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료비. 자, 조업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변동비는 자, 총 원가는 늘어나고 변하고 근데 재료비 하나당 가격은 변동이 없죠. 자, 변동에 관계없는 단위당 원가. 이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고정비. 고정비. 총 원가는 변동이 없는데 많이 생산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줄어드는 거. 그거는 고정비고. 자, 그래서 6번에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을 가공원가 또는 다른 말로 가공비라 그럽니다.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 주요 원가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원가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뭐 직접 경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주요 비용이라고 주 비용으로 하고 반대로 재료비를 뺀 나머지 직접 노무비부터 제조 간접비 요거 전체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가공비 요렇게 분류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을 가공원가, 가공비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를 기회원가라 한다. 자, 어려운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하고 대비되는 용어가 매몰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요 설명을 추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두 개를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통에. 매몰원가.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가. 작년 또는 재작년에 야 우리 새로운 기계를 사오자. 그래서 작년이나 또는 재작년에 이미 사왔어요. 그럼 올해 기준으로 봅시다. 올해 이제 어떻게 사업할 건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 과거에 이미 기계는 사왔어요. 근데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새로운 기계를 살 거냐 아니면 뭐 생산량을 늘릴 거냐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어떤 제품을 생산할 거냐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미 사온 기계는 의사결정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이걸 바로 이미 지나버린 거 매몰된 원가 매몰 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은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매몰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기회 원가는 뭐냐?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다른 대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때 포기하면서 상실된 이익이 기회비용입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가 원래 기계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임대를 줬어. 다른 사람한테. 너네가 이 기계는 써. 한 달에 100만 원만 내. 근데 우리가 이 기계가 필요해 이제. 이제 임대 안 해줄 거야. 우리가 쓸 거야. 그러면 대신에 이 월세 100만 원씩 받던 거는 못 받게 되겠죠. 요 못 받게 된 거.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 야, 그 빌려주던 거 우리가 쓸 거야. 그래서 다음 대안. 월세 받는 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상실된 이익. 월세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를 기회원가라 그럽니다. 자, 매물원가하고 구분이 되시겠죠? 매물원가는 뭡니까?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미 다 투입해서 이미 계산이 끝난 거, 다시 생각할 필요 없는 거. 요거는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면서 방법을 바꾸면 손해보는 금액. 월세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지는 거.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없어지는 거. 뭐 손실이라면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게 기회원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특정 부문인 경영자가 원가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문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 자, 원가 절감. 각 부서별로 너는 종이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해서 전기세 나오는 거 보면서 너네 부서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통제 가능하죠. 그래서 부문 경영자, 각 팀장들 평가가 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이거 많이 합니다. 특히 군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약간 군대식 경영 문화가 있어서 원가 절감하라 그러면 추운데 제가 한 번은 교육청을 가봤더니요. 전국 시도교육청 다 이거 평가한다고 들어가서 야, 그렇게 추운데 난방을 안 해가지고 하루에 뭐 딱 2시간만 하고 추워가지고 다들 막 무릎 담요하고 가보니 교육청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통제가능 원가라 그럽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매몰 원가를 설명한 거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 아래 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미뤄봐. 다음 중 틀린 설명. A 제조기업은 원가 계산에 있어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액은 자 실제가 980만 원. 이는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 과소입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를 얼마 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100만 원 적게 했다 그랬으니까 880만 원을 예정 배부했다는 소리입니다. 예정 배부했고 실제는 980만 원. 자,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이냐? A 제조기업은 개별 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하였다. 뭐 개별 원가 사용할 때 예정 배부, 실제 배부도 할 수 있습니다. A 제조기업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880만 원이었다. 자, 요거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맞죠? 자, 요거 맞고.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조 원가에 가산하게 된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그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적게 했으니까 100만 원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제조 원가 할 때 요거 포함해야 됩니다. 4번. 이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리고 제조간접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 있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제조간접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서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8번 문제.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적용 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의 어떤 금액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야 하는가? 그럼 원가를 환산량으로 나눌 거니까 원가를 의미하는 거고 원가를 가지고 환산량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럼 원가는 어느 원가를 적용할 거냐? 자, 지금 평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약간 충돌하는 개념이 선입선출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할 때 선입선출법이 어떤 겁니까?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간 걸로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일반 소매상 같은 경우는 딱 놔두면 그냥 뭐 아무거나 가져가죠. 최근에 들어온 거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기아자동차 모닝 생산하는 거기 동이오토라는 회사 가보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어서 자, 작업 종료하고 다음날 1일부터 작업하게 되면 맨 앞에 99% 완성된 차 임시번호판 붙이고 그거부터 내보내야죠. 그런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투입되는 원가를 계산할 때는 수량이든 환산량이든 원가든 전부 다 앞에 선입선출 먼저 지난달 넘어온 월초 제공품은 빼고 하자. 환산량에서도 빼고 원가에서도 월초 제공품을 뺀 당월 투입된 것만 가지고
계산하자. 당월 수량으로, 당월 완성품 환산량으로 당월 제조 원가만 빼는 방식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이 교재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 평균법은 뭐냐 하면 막 섞여버려요, 물건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해요. 지난달 제조하다가 남은 거에다가 이번 달 새로 투입해서 막 섞어서 해요. 그러면 월초 제공품 또는 제공품 원가에다가 당월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관제비 이걸 다 믹서해가지고 이걸 더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량도 어떻게 당월, 월초 환산량, 당월 환산량 다 합쳐가지고 전체 수량으로 나누게 하는 방식이 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가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그 물건 특성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법, 자동차 제조. 요거 예를 들어서 뭐 맥주 만드는데 뭐 다 섞어버리는데 그런 데는 평균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원가는 뭐예요? 단기 발생 원가에다가 월초 제공품, 기초 같은 말이죠. 기초 제공품, 월초 제공품 원가. 이거를 두 가지를 더한 거를 환산량으로 나누기 해줘야 되는 방식이 평균법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정답은 어느 거 될까요? 월초 제공을 뺀 당월 제조 원가만 하는 거니까 요거 단기 발생 원가, 당월 발생 원가, 단기 발생 원가. 자, 요거는 요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선입선출법은 1번만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세종이 제조 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이다. 다음이 설명 중 틀린 것. 자, 기초 제공품이 2,000개예요. 단기 착수량이 8,000개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개죠? 10,000개죠. 만약에 미완성품이 없다 하면 이 10,000개가 완성품 수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완성 수량이 9,000개라 그랬어요. 10,000개에서 자, 월말 제공품 여기서 기초니까 여기서 뭐 기말 제공품이죠. 기말 제공품, 미완성품을 말하는 거죠. 요거를 X로 놓고 뺀 게 완성품 수량 9,000개. 그럼 월말 제공, 기말 제공품이 1,000개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기말 제공품이 400개예요. 그럼 400개 실제 남아있는 게 그럼 600개는 어디 갔어요? 600개는 파손된 겁니다. 제조 과정에서 없어진 거. 우리 극한직업이라는 영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파손되는 경우 과감하게 막 유리그릇 만드는 데 보면 깨고 막 그러죠. 자, 요런 게 600개 나왔다는 겁니다. 공손품 물량은 600개이다. 이겁니다. 불량품. 정상 공성품의 기준을 완성품이 5%로 본다. 완성품 수량이 9,000개잖아요. 곱하기 0.05죠. 5%면. 그러면 450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600개가 파손이 되는데 이 중에 450개까지는 자, 정상적인 거다. 보통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600개에서 450개 빼면 몇 개예요? 150개. 얘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에는 작업자들이 신경을 안 쓰고 만들어서 욕 허벌나게 먹는다는 거죠. 자, 그럼 정상 공손품 기준 5% 가정하면 아까 450개인데 정상 공손이 수량은 150개다? 들렸죠? 450개입니다. 5%니까 완성품 수량이 5%. 그래서 9번 같은 경우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틀린 설명이 됐으니까. 자, 3번.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 혹은 기말 제공품에 배분한다. 정상 공손 요 450개 같은 경우는 완성품이나 기말 제공품에 배분해서 정상적인 원가로 인정해 줍니다. 요거. 정상적인 원가로.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 앞에 문제 나왔지만 비정상적인 건 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10번 문제. 자,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종합원가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잘 나오죠. 종합원가 계산은 뭐예요? 대량 생산체제. 한두 가지 물건을 대량으로 만드는 뭐 과자, 사탕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산품들 많죠. 뭐 비누부터 라면.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여기 나왔죠. 배 만드는 거, 건설, 아파트 짓는데 지을 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하나하나 배 만드는 거 그 배 하나에 원가 계산표를 다 따로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대신에 정확합니다. 반대로 종합원가 계산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니까 계산은 월말 제공품 한 사장만 잘 계산하고 그러면 월말 제공품만 계산 끝나면 계산 아주 간단한데 대신에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 자, 그럼 문제 풀어요. 적당하지 않은 것. 종합원가 계산에 비하여 원가 계산이 단순하며 경제적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뭐예요?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복잡하고 비경제적이죠. 그 배 하나 만드는데 직원이 한 명이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고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 적합하다. 뭐 항공기, 제조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맞는 말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하여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복잡한 대신에 이 배 한 척이면 그 한 척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서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이건 자 맞는 말이죠. 종합 원가 계산은 반복적으로 계속 생산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적당하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 부가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 내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에 조금 함정을 좀 파놨습니다. 3월 15일 날 대만이 웬디사의 제품을 2만 불어치 수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000불을 수령했습니다. 동일자로 원화로 환전하였다. 이때 환전했습니다. 3월 15일 날. 자, 2만 불. 얼마예요? 1,200원. 1,200원. 1불당. 그러면 얼마예요? 24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월 15일 제품을 인천항에서 선적하고 중도금으로 10,000원을 수령하였다. 자, 다음 문제까지 한번 볼게요. 잔금 8,000원을 수령하고 돈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였다. 해서 보니까 3월 15일, 4월 15일, 잔금 수령한 4월 30일 환율이 다 달라요. 그러면 과세 표준 과니까 매출액은 얼마냐? 이게 만약에 수출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금액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 되겠는데 아니면 환율 때문에 금액이 계속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 중에 요거 세 가지를 다 요 날짜에 해당되는 달러 딱 곱해서 더하면 야, 너무 쉽다. 바로 뜰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선적했죠. 이날 분기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돈 받은 거 10,000불 4월 15일 10,000불 1,300원 하면 자, 요거는 3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 이게 금액이 얼마죠? 10,000불 곱하기 1,300원 곱해주면 1,300만 원 되나요? 맞아요? 아, 130만 원인가? 네, 130만 원.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2,4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다. 240만 원 맞고. 이날은 10,000불이구나. 그러면 이거 곱하면 1,300만 원. 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 자, 1,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은 2만 불 있죠.
2만 불 기준으로 해서 요날 1,300원 해서 금액 계산해서 그러면 얼마예요? 이른이 2,600만 원? 아마 이렇게 하고요. 이미 선금 받은 거. 그러면 여기다 선수금 받았던 거 이쪽으로 와서 선수금 없애줄 금액이 2,400만 원, 240만 원 적고요. 그 다음에 만불은 이날 받았어요. 그럼 만불 곱하기 아까 한 게 얼마야? 1,300만 원. 이거는 뭐 현금으로 환전했다 하면 현금 1,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요 아직 못 받은 금액이 있죠. 얼마예요? 8,000불이죠. 8,000불을 요날 기준으로 1,300원 곱하면 8,000원 곱하기 1,300, 8년 38원 24. 얼마죠? 800, 1,040만 원 되나요? 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요날 환율 기준으로 4월 15일 환율 기준으로 외상 매출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4월 30날 요 돈을 진짜 받았어요. 30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날 받을 때 요 8,000불, 잔금 8,000불이 4월 15일 때는 38, 24, 8, 8, 자, 1,040만 원인데 이 1,040만 원이 요 4월 30일 환율로 보니까 1,100원으로 200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돈 받은 날 기준으로 해서 환율 계산해서 그날 입금을 잡는 게 아니고 요 외상 매출금 1,040만 원이 없어지고 대변에 일단 오고요. 실제 돈 들어온 거는 1,100원이니까 얼마예요? 880만 원이죠. 800 맞나요? 8,000불이니까 880만 원.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손해 본 거예요. 8,000불, 1,300, 8, 8, 38은 24. 자, 요 8,000불에 대해서 1달러에 200원씩 200원이죠. 200원씩 손해 본 거. 요 손해 본 거는 뭘로 적어야 되느냐? 요때 가서 외환 차익. 외환 차별에다 적어야 되겠죠. 돈 들어온 게 적으니까. 외환 차익을 여기다가 손해 본 금액만큼 200원씩 8,000이니까 280이면 160만 원인가요? 요거를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 안 들리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요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잔금 받은 거를 요 8,000불을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미 선적하고 요 날 외상 매출금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출액은 요 8,000불도 요 금액으로 대비해서 돈 받아서 손해본 거는 외환 차익으로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요 8,000불도 1,300원으로 환율 계산해서 과세 표준을 잡아야 됩니다. 매출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에서는 우선 요 2,000불, 2,000불 계약금 받아 2,000불은 1,200원씩 그 금액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2,000불 빼고 나면 2만 불에서 2,000불 18,000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10,000불과 요 8,000불을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18,000불은 1,300원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요 금액과 18,000불 1,300원씩 계산한 금액 합치면 합친 금액이 2,58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2,580만 원이 매출액, 다시 말해서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차 실수하면 2,000불은 3월 15일 환율로 1,200원씩 곱하고 4월 15일은 중도금 받은 거 10,000불만 1,300원으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잔금 8,000원 받은 건 4월 30일 환율로 계산해서 3개 딱 더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계약금 받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계약금만 그 장부에 기록하는 거고 4월 15일 날 중도금과 잔금을 합친 금액을 다 환율로 계산해서 장부에 적어놨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외환 차손
반대로 오를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외환 차익.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헷갈린 게 외화 환산 손실하고 헷갈려요. 외화 환산 손실은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일에 우리가 아직 못 받은 또는 갚아야 될 외화 뭐 차입금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외화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이게 환율이 떨어지거나 오르면서 생기는 거를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 그럽니다. 이미 이거는 아직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완전히 결정이 난 거 그거는 결산일이 아니더라도 생기는 거는 외환 차손 또는 외환 차익. 자,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계정 과목 아차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이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안 해도 된다는 업종이 어느 거냐 이거죠.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 간이세율을 적용해서 대폭적으로 세금 감면 받으면서도 어쨌거나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연 4,800만 원 매출액 이하 사업자들이죠. 대가를 받고 대한민국 정부에 복사기를 판매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복사기를 팔아도요. 부가세 포함해서 팔아야 됩니다. 당연히 정부도 세금 포함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부가세 학교에서 전부 다 받는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감면은 안 받아요. 무슨 영리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환급 안 받고 대신에 요거는 부가세 신고는 합니다.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자 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합니다. 예, 세금은 실적으로 안 내지만 신고하고 다 처리는 해야 된다는 거. 자, 서울에 소재하는 소아과 전문 병원, 병원, 학원, 그 다음에 농수축산물 생산하는 그런 업종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인쇄사 말고 출판사 여기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사업자라 그러죠. 이거 면세.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보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고객 소비자한테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여기 해당이 돼 있죠. 출판사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살 때 부가세 별도 현금 영수증 카드 이렇게 해서 부가세 별도에서 없을 겁니다. 마트에 가서 살 때는 부가세 거기 딱 금액이 계산돼 있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갔던 학원들 병원도 부가세 받지도 않고 납부도 안 합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이 돈은 벌잖아요. 돈을 버니까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얼마 매출했다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매년 2월 달에 2월 며칠까지인가 그 사업자 현황 신고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얼마 팔았다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고 그것까지 다 합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뭐 이것저것 소득이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가 없는 거는 4번이 해당이 됩니다.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영세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부가세니 뭐니 신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아주 영세한 뭐 자영업자들 그래서 연 4,800만 원 이하 그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제를 많이 해주고 세금도 납부 부담을 적게 해줍니다. 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가 누구냐? 일반 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양수한 개인 사업자. 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식당인데 일반 사업자예요, 그게. 매출액이 좀 있는 4,800만 원 이상. 그거를 내가 양수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사업자입니다. 자,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간이과세자는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자, 손해 사정 영업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손해사정업은 연 4,800만 원이 보통 넘는 걸로 인식을 해서 간이과세자 제외 대상 업종입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예요. 부동산 중개업이 아닙니다. 단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는데 글자가 흐려서 제가 캡처한 건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아래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 기준 면적. 부동산 가격이 비싼 거 임대하는 거는 간이과세자 말고 일반 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 신고해라 하는 건데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찍고 부산 막 하는데 서울 62제곱미터면 한 30평 정도 되죠. 20? 네, 20평 정도. 20평 이상인데 그게 공시지가가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요게 20평, 자, 제곱미터니까 1,000만 원 이상이면 이거 곱하기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한 2억? 2억 이상짜리? 이게 제곱미터당 이거 곱하기 하면 6억 이상이 나오네요. 6억 이상 되는 거를 임대했을 경우에 이러한 62제곱미터,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니까 6억 이상 되는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너네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 일반 사업자로 가.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인천, 대전, 그 다음에 가격별로. 가격이 600만 원이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그러면 137제곱미터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 조항을 빼고.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 될 수 있는 사업자는 4번이고 나머지 1, 2, 3번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고. 자, 15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이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자, 우리가 사업용으로 갖고 있던 고정자산, 건물, 비품. 자, 이걸 제외하고 영업권 있죠, 무형자산. 무형자산을 넘겼어요, 권리. 이거 너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영업권에 대해서 돈을 받았으면 그 소득은 소득 분류에 어디 들어가느냐. 여기 문제 보면 기타 소득, 퇴직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막 나옵니다.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근로소득은 매달 받는 거고 사업소득은 매달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영업권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죠. 퇴직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 자, 여기에 퇴직금이 아닌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이 나왔습니다. 퇴직위로금은 기타 소득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그 명퇴위로금 말 들어봤죠? 명예퇴직, 퇴직 이겁니다. 이거. 교사 저도 명퇴했지만 명퇴위로금 받았습니다. 근데 요거 뭔 소득으로 들어가서 세금 납부를 했냐면 퇴직금에 해당될 것 같은데 퇴직금은 아니고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제가 명퇴한 해에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300 몇십만 원 냈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 받았겠네요.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응팔인가 보니까 거기 은행 20몇 년 근무하고 나오면서 명퇴위로금을 3억을 받았다는 둥 막 나오는데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퇴직금 못 받았어요. 교육공무원은 퇴직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연금만 받습니다. 연금도 저는 빨리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고 생활비 정도 하는데요. 근데 명퇴위로금은 얼마를 주냐? 한 달에 100만 원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남고 명퇴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은행 뭐 한 3년 남긴 사람들, 뭐 공기업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3년 남고 중간에 명퇴 나오면서 뭐 2억 받았니 3억 받았니 그러는데요.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 한 달에 100만 원 꼴, 1년이면 1200. 한 3년 남아서면 3000 몇 배. 근데 세금은 300 몇십만 원 떼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퇴직위로금, 이게 바로 명퇴위로금. 이거는 물론 일회성인 경우에 기타 소득으로 들어갈 확률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하도록 세법상에 적혀 있다는 거.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연말 정산할 때 이거까지 포함해서 근로소득세로 봐서 그러다 보니까 300 몇십만 원씩 많이 뗐습니다.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거고요. 3번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입니다. 저는 이제 연금소득 매해 이제 받을 때 조금씩 세금 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법인이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금을 줄 경우 있죠. 주식회사에서. 상여금 근로소득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은 자, 명퇴1호금은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직장 다니다가 명퇴해서 1호금 받았다. 아, 근로소득이다.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인데 요거 아주 비비고 와놨어요.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인적 공제 대상이란 뭐예요? 본인, 자, 여러분들 집에서 아버지가 근로소득자다. 그 다음 어머니,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부모, 뭐 이런 것들이 인적 공제 대상이죠. 자, 추가 공제란 말이 나옵니다. 추가 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공제라는 게 뭐냐? 자,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 제가 이거 하나 화면 캡처 받았어요. 김정훈이라는 사람. 이거 실무 시험 가면 이 사람 나올 겁니다. 자, 인적 소득 공제에 가서 연말관계 본인 소득자의 뭐 여기 이름 다 있고요. 자, 본인 기본 공제 60세 이상 부모님, 그다음 장애인 해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출산 입양 6세 이하 다자녀 이거를 추가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적으로 뭐 250만 원인가요?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요거는 해당이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은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추가 공제가 이겁니다. 추가 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 그러니까 여기에 명단이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조건, 적용받는 경우에만 추가 공제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있다가 아니고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아닙니다. 기본 공제 여기 명단에 없어도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요. 이 분여자 공제 같은 경우. 분여자 공제 같은 경우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로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 그렇지만 분여자 공제인 경우 이런 사람들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 보면 그 밑에 여러분들 풀이 과정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4호에 따른 추가 공제 대상자, 예를 들어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추가 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자, 아까도 분여자 공제 같은 경우 요 부인은 여기에 해당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교 여선생님들 남편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인은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왜?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인은 부인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때 분여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들이 있죠. 애들은 기본 공제 대상 넣을 수 있는데도 애들은 그걸 빼고 엄마 밑으로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엄마 쪽으로 넣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둘 중에 한 사람 아무나 해도 되니까. 그래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만 추가 공제할 수 있다라. 요 경우에만이란 말은 좀 애매한 말이 돼서 이게 옳지 않은 게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 설명하고 이야기 드릴게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이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한다. 자, 부모님 원래 돌아가셨어. 6월 달에, 7월 달에. 근데 원래 연말정산. 자, 그 상황에 따라서 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 없다 다 판정이 됩니다. 의료비라든가.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배우자가 공제대상이에요. 자기 배우자가. 근데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거주자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마누라가 마누라는 말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가 보면 죽는다 마누라. 와이프가 장인어른이 소득 연말정산할 때 장인어른이 딸이 될 수도 있어요. 장인어른이 딸이잖아요. 그러면 장인어른 직계비속에 해당되니까 넣겠다 할 경우에 그 전에 내 마누라, 내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소리죠. 자, 다른 거주자 하면 장인어른 딸이니까 내가 넣을 테니까 야, 내 딸이니까 너 거기 배우자로 넣지 마. 그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이 사람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 헷갈리진 않죠? 직계존속은 위쪽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비속은 자기 밑으로. 자식, 그 다음에 뭐예요? 손자, 손녀.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자, 외국 유학 나가 있어도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거주를 같이 안 해도.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외국으로 나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문제가 한 번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3번, 4번은 맞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인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진짜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사실 이거 의제기 들어가면 참 쉽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비비 꼬아놓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런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15번 문제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문제 제 56회 다 끝났고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그래서 56회 실무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